HBM과 함께 우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D램 산업을 구할 수 있는 쌍두마차라고 저는 부르고 있고요. DDR5는 전력 사용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게 365일 동안 켜져 있어야 될 그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우선은 올해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중에서 설비 투자를 아마 큰 회사들 중에서 증가시키는 유일한 회사이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시장이 어려울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DDR5가 좀 역할을 하지 않겠냐 였거든요. 이 뜬금없이 갑자기 챗GPT가 나오면서 AI가 뜨면서 그 역할을 대신했는데 이 DDR5와 관련한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모바일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이번에 이제 트렌드 포스 자료긴 합니다. 어쨌든 DDR5가 이제 7월 말에 모바일 D램에 이제 3분기 계약을 했거든요. DDR5 모바일 D램 LPDDR5X는 지난 분기 대비 5% 올랐습니다. 그리고 DDR4 LPDDR4 가격은 모바일 쪽도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 속도가 빠른 DDR5 제품에 대한 수요,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하이-K 메탈 게이트라고 해서 절연체를 좀 재료 특성을 바꾸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그런 소재들을 쓴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PC D램도 보면 DDR4 가격은 지금도 빠지고 있지만 고정 가격이 이제 7월 말에 이제 어쨌든 3분기가 나왔는데 이제 DDR5는 어쨌든 고정 가격이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DDR4는 아직도 가격이 빠지지만 DDR5는 PC든 모바일 제품들 가격이 반등을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 제품들이 이제 DDR4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뭐 40, 50% 비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 HBM과 함께 우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D램 산업을 구할 수 있는 쌍두마차라고 저는 부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인텔이 이제 계속해서 좀 헤매고 있는데, 인텔의 그 사파이어 레피즈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코어 카운트라고 해서 CPU 코어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서 공급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CPU 카운트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어쨌든 그 MCC 제품들이 좀 있는데요. 약간 이제 6월하고 7월에 수요일 이슈가 있었어요. 또. 그래서 약간은 좀 결함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제품들은 지금 최근에 인텔이 다시 정정 커렉션해서 다시 공급하다 보니까 약간 시장이 기대했던 속도보다는 DDR5를 지원하는 인텔의 CPU의 침투 자체가 조금 우리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면서 DDR5의 마켓의 진출도 올해까지는 기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4분기 되면 한 20에서 뭐 30% 정도에 그칠 것 같아요. 원래는 40%까지 갈 거라고 봤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제 뭐 50% 넘어가니까 어차피 이거는 시간의 문제인 거고, DDR5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크게 여러 개 흔적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를. 일단 3분기에 D램 고정 가격을 보면 PC DDR5 가격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LPDDR5X의 가격도 상승을 했고, 2분기 대비. 여기에 이제 DDR5 제품 중에서도 4800메가bps 제품도 있고, 이거는 대역폭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5600메가bps 제품이 있는데, 속도 빠른 5600메가bps 제품은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DDR5는 정말 우리 기업들은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도 얼마든지 구매할 의지가 있는데, 항상 이 바틀렉이 인텔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텔이 조금 이제 그런 좀 뭐 하여튼 약간의 이제 MCC CPU 코어 32코어짜리가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걸 다시 정정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3분기 후반부터는 또 침투율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쪽이 좋아질 만한 그 역할, 그 천병의 그 DDR5가 분명히 나오긴 할 것이다. 당연히 저는 뭐 어차피 CPU 속도 올라가고, DDR5는 또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이제 속도도 올라갑니다. 대역폭이 이제 어쨌든 뭐 넓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자체적으로 뭐 DDR5도 이제 보통 서버 쪽은 모듈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칩을 여러 개를 이제 어떻게 보면
패키징한 모듈로 봐야 되는데요. 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전력 관리 칩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DDR4 모듈 대비 DDR5 모듈이 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30% 이상은 제고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투자할 때 그런 캐펙스도 중요하지만 전기와 관련되는 그런 전기 관련 요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많이 줄면 결국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DDR5는 전력 사용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이게 365일 동안 켜져 있어야 될 그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된다 그래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비용이겠네요. 전력을 아낀다는 것 자체가. 오펙스라고 봐야죠. 캐펙스는 뭐 한번 투자하는 거고 오펙스는 이제 유지 관리가 되는 네.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들이 준다는 거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DDR5에 대해서는 뭐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항상 이제 적극적으로 좀 교체할 준비는 돼 있고 결국에 그거의 바틀렉은 이제 CPU였어요. CPU. DDR5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이제 하여튼 아까 말했던 그 MCC 제품들도 커렉션을 해서 지금 공급을 차질 없이 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부터는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비중까지 한 30%까지 DDR5가 디맨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뭐 당연히 뭐 내년 뭐 상반기 내에 크로스오버가 나서 DDR5가 DDR4보다 서버든 뭐든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인텔은 좀 자기 본업을 좀 열심히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TSMC를 잡겠다는 삼성전자, 여기도 지금 벅찬 싸움인데 또 3위와의 또 경쟁도 해야 되잖아요. 이 파운드리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진행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좀 힘들죠. 올해는 사실 뭐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은 삼성이 파운드리가 한 두 자릿수 성장은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요가 나쁘니까 작년보다 서버든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다 뭐 특히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작년 상반기 대비 두 자릿수 물량 감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도 올해 좀 상반기까지는 좀 나빴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사실 수요가 나쁜 TSMC도 올해 2분기 3분기만 놓고 보면 두 자릿수 매출 감소가 있거든요. 세계 시장 점유율 60%인 TSMC도 2분기, 3분기, 3분기는 가이던스긴 하지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뭐 14%, 뭐 15% 이렇게 3분기에 감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 TSMC도 매출이 주는데 올해 아마 TSMC도 한 7, 8% 정도 작년보다 매출이 줄 것 같아요. 삼성은 그거보다 좀 더 나쁜 성적표가 나올 것 같고요, 올해는. 그런데 뭐 이제 생산 설비를 많이 확충을 합니다. TSMC가 올해 설비 투자를 작년보다 한 10% 감소한 320억 불 정도 파운드리 투자를 할 것 같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한 14% 정도 감소한 한 200억 불 정도 투자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은 증가시킵니다. 파운드리도. 그래요? 그리고 메모리도 D램도 올해 설비 투자가 느려서 삼성은 올해 아마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중에서 설비 투자를 아마 큰 회사들 중에서 증가시키는 유일한 회사이지 않을까. 얼마 전에 TSMC도 그 좀 2024년인가 5년으로 연장을 했죠? 미국의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피닉스 팹을 어쨌든 가동 시기를 좀 늦췄죠. 뭐 그거는 뭐 인력 확보상의 애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삼성은 참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도체 산업은 뭐 특히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나쁠 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항상 좋은 성과고요. 파운드리는 좀 성격은 다르죠. 우리가 고객도 있고 기술이 될 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맞지만 또 뭐 그냥 입으로만 또 고객을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팹은 어느 정도 구축해 놓고 마케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올해 되게 업황도 안 좋고 글로벌하게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 한 40% 가까이 전년 대비 시장 규모가 감소할 거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한 10% 정도는 최소한 감소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토탈로도 한 20% 가까이 감소하는데 대부분 다 설비 투자를 줄이는데 삼성만 이제 메모리든 파운드리든 이렇게 투자를 늘리는 거는 뭐 저는 되게 바람직한 방향성 같아요. 네. 물론 기술에 대한 바운드리도 확신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50% 줄일 때 이럴 때 투자를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한 2년 뒤에는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결과물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삼성이 이제 투자를 뭐 많이 하는 전략은 저는 맞는 것 같고, 특히 메모리가 원래 잘하는 거니까 투자를 더하는 그런 역발상 전략이 지금까지는 항상 성공의 네. 원인이었던 거고, 근데 파운드리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자신이 없었으면 안 할 것 같아요. 하긴 기업들이 돈 넣고 할 때는 좀 그런 어떤 자신감이 없으면 사업 예. 확장이 안 되죠. 메모리 1등 회사니까 뭐 그냥 시장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2년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보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남들도 줄일 때. 근데 파운드리는 우리가 아무리 뭐 돈이 있어도 고객이 삼성 파운드리한테 안 맡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를 많이 한다? 그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행착오를 경험을 하면서 뭐 수율에 대한 좀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또 파운드리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삼성 파운드리가 뭐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뭐 패키징이든 디자인하우스든 뭐 생태계에 있어서 TSMC한테 떨어졌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뭐 바로 당장 이제 뭐 극복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추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TSMC한테만 다 맡겨놓으니까 불안하고, 두 번째는 뭐 잘 안 깎아주고 그리고 뭐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뭐 이렇게 A100 뭐 예를 들어서 H100처럼 엔비디아가 아주 하이엔드 GPU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T4, L4 같은 그런 인퍼런스용 일반 GPU도 많이 만듭니다. 서버 쪽으로도.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엔드부터 모든 미드랜드 제품까지 다 뭐 TSMC한테 맡기는 것보다 좀 쉬운 GPU 제품부터 뭐 서버 쪽입니다. 일반 게이밍 쪽은 삼성이 지금도 뭐 하고 있고요. 시스템 원칙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자율주행 쪽으로도 삼성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삼성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만 올라오면 아주 프리미엄이고 전략적인 제품을 TSMC에 맡기더라도 약간 좀 그거보다는 좀 기능이 좀 떨어지는 제품은 굳이 TSMC한테 다 맡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고객은 이온화를 원해요. 근데 삼성이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됐다면 저렇게 오래 투자를 또 계속해서 역발상 투자를 남들은 안 할 때 늘리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삼성이 생각하는 그 기준점은 어느 정도 왔다고 내부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투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도 지금 투자를 인터널 캐시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돈도 빌리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시 나온 거 보니까 돈 빌렸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말 기술에 대한 확신이, 메모리는 뭐 기술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1등 기업이니까 늘 있는 거고, 그건 업황 보는 거고, 파운드리는 TSMC랑 격차가 사실 말이 좋아 2등이지. TSMC는 시장 점유율이 60%고, 그렇죠. 저희는 뭐 10% 중반인데. 압도적이죠, 예, 격차가. 그래서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 수술과 기술과 뭐 그런 생태계,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생각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투자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냥 같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거 만들 자신도 없는데 투자만 막 하고 공장만 짓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뭐 고객의 니즈와 함께 삼성의 실력도 저는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고, 다만 이제 우리는 주식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언제 나와? 그거 이제 물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아니고요. 올해는 뭐 매출 주미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만나서 설계한 거를 바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튜닝을 거칩니다, 서로. 파운드리 회사와 팹리스 회사와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협업을 하면서 최종 제품을 만들 때까지 한 길게 보면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최근에 뭐 거론되는 기업들이 있더라도, 삼성에 맡기더라도 실제로 완제품이 나와서 그러니까 칩이 나와서 시장에 팔리고 그거를 삼성이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데는 한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주식 입장에서는 2년 뒤에 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흥분하면 안 되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워낙 또 선행해서 움직이는 또 반도체 산업은 주가가 빨리 선행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부터는 꼭 실적이 뭐 올해보다 약간만 개선되고 그런 수주를 많이 확보하는 게 확인이 되면 내년부터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주가도 좀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올해 반영되기는 힘들다. 2023년에 삼성이 파운드리 때문에 주가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레벨업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그런 뉴스 있었죠. 엔비디아에서 뭐 이재용 회장 같이 만나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뭔가 네. 엔비디아하고 그 단지 HBM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뭔가 좋은 협업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기대감들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 기존의 ITX 3000 시리즈 게이밍에 들어가는 GPU는 삼성이 8나노로 이제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자율주행의 뭐 시스템 온 칩이죠. CPU, GPU, 뭐 NPU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 발라노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은 이미 그런 걸 하는데 서버용 제품은 지금까지 못했죠. 근데 서버용 제품도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 오늘 맡기면 내일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 팹이 TSMC에 맡기는 거를 또 삼성 파운드리랑 또 서로 어떻게 보면 매칭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코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실제로 양산으로 되려면 2년은 저는 걸릴 것 같아요. 상당히 걸리네요. 시간이. 2025년 정도라고 보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아요. 예, 뭐. 그럼 어쨌든 파운드리 쪽에 긍정적인 소식이긴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저희가 항상 판단해야 됩니다. 고객은 이온화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TSMC는 애플한테는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주면서 웨이퍼도 조금 더 할인해주고 뭐 근데 나머지 고객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은 좀 애플보다는 조금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고객들 입장에서는 나만 그렇게 안 챙겨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 이온화를 하고 싶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퀄컴이거든요. 그래서 이온화를 할 건데 이온화를 할 때 이제 제가 이온화 될 준비가 돼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얘가 섭섭하게 한다고 바로 갔다가 거기 가서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걔가 이제 내가 절로 가도 내가 좀 덜 중요한 거를 맡겨도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정말 생산 능력이 되고 그에 관련된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뭐 다양한 IP든 아니면 뭐 EDA 회사랑 뭐 새로 협업을 하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점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패키징 능력까지 같이 보는 거고. 근데 제가 봐도 이제 삼성이 좀 죄송하지만 2021년보다는 많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실적은 그때보다 나쁘지만 내년에는 이제 한 거의 3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네. 2021년 대비 우리가 시장에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컸을 때가 2021년이었는데 한 3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는 많이 좀 내실을 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다만 그래도 매출로서 의미있게 나오는 그렇죠. 시점은 25년 정도 봅니다. 여기서 그 시행착오라는 거는 수율을 잡는 데 있어서 고생했다는 얘기인 거죠? 수율이 제일 중요하죠. 수율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다양한 제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쨌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좀 불안한 외생 변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중 그 어떤 기술 전쟁 여기에서 그 일반적인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수출 금지 규제 같은 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따른 또 중국에서 갈륨이라든가 이런 걸 또 수출 통제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또 반도체에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핵심 소재 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중국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크론도 이제 규제를 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갈륨이든 뭐 그런 쪽에 대해서 뭐 수출 규제는 뭐 관련뿐만 아니라 계속 중국이 입만 나면 이제 틈만 나면 히토리 규제부터 그다음에 특수 뭐 가스 규제부터 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지만 세게 못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이제 서버 회사, PC 회사, 스마트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칩을 못 구하면 좀 힘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아직 무기가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들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하면 중국도 많이 좀 인공지능 굴기를 많이 드라이브를 거는 그렇죠. 국가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굴기와 함께 인공지능 굴기를 하는데 엔비디아 GPU를 막는 순간에 끝납니다. 굴기 자체를 못해요. 왜냐면 GPU를 엔비디아가 지금은 암피어 아키텍처 A100, 그 다음에 하프 아키텍처 H100을 기능을 30% 죽인 제품이 이제 A800, H800인데 이거는 중국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까지 규제한다는 또 소문도 좀 있었죠. 그렇죠. 최근에. 그것까지 규제하면 GPU가 없으면 한마디로 엑셀러레이터가 없으면 지금 뭐 가속 컴퓨팅 시대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쓸모없는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협상용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협상용이죠. 야, 그리고 약간 내부적으로 왜 우리만 맞아? 우리 뭐 대국인데 왜 우리만 맞아? 하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그럴 것 같은데 너 아직도 맞는 이유를 모르겠어? 좀 더 맞아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 또 나오는 어떤 글로벌 동향 중에 좀 특이한 게 일본이 사실 TSMC도 뭐 유치하고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유치하잖아요. 다시 반도체에서 부음을 한번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일본에 이제 반도체 회사들 3월달, 6월달 갔다 오고 뭐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지금의 이제 일본 정부는
과거에 이제 아베 정부 때보다 좀 더 해외 기업 유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 간에 지금까지 뭐 합종연행에 일본 정부가 많이 주도를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외국 기업을 일본에 만들자. 외국 기업들의 일본 공장을 이제 외국 기업들의 공장을 일본으로 유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TSMC도 그렇고 삼성도 이제 패키징 공장을 뭐 일본에 또 패키징 참 공장이 아니라 패키징 관련된 연구소를 또 일본에 또 어쨌든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스탠스가 좀 더 해외 기업들을 유치 쪽으로 좀 방향을 많이 잡았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또 세게 줍니다. 네. 일본은 소득 공제율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반도체가 아마 최근에 오르긴 했어도 아마 8에서 15%일 거예요, 아마. 투자세 공제율 자체가. 근데 일본은 이제 한 25% 되거든요. 여기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었던 게 제가 방문했던 회사예요. 썸코, 이비덴, 캐논을 제가 다녀왔거든요. 하나는 웨이프 회사고, 하나는 반도체 PCB 회사고, 하나는 반도체 노광 장비 회사죠. 전부 다 공장을 하나씩 짓고 있는데요. 다 정부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썸코가 웨이프 회사인데 정부 보조금을 받고 몇천억 받았어요, 원화로. 이비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너 공장이라고 기후현에 짓고 있는 공장인데 거기도 정부 보조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캐논은 노광 장비 만든다고 하면 잘 안 믿더라고요. 캐파 2배 증설하고 있거든요. KRF 쪽으로. 근데 거기도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투자세 공제와 함께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일본 소부장을 좀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그거는 이제 소부장인 거고 팹회사, 즉 칩 메이커는 아직 한계가 많죠. 키옥시아, 르네사스, 소니 정도인데 소니는 뭐 1등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뭐 최근에 저한테 이제 주로 많이 질문한 게 라피도스 같은 경우에 이나노 파운드리 한다는데 근데 걔들이 계획 잡고 있는 설비 투자를 가지고는 우리 기업이랑 TSMC랑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빈약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럽니다. 니치 마켓이다. 근데 이나노 파운드리가 니치 마켓이 저는 잘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일단 일본은 그렇게 우리가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네, 일본은 소부장이 되게 훌륭하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일본 증시가 최근에 뭐 엔화 약세도 있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중심에 저는 소부장도 있다고 봐요. 치포 동맹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소부장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요성이 더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일본 기업들로 더 관심이 갖고 결국 이제 일본 기업들의 왜냐하면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 한 20 몇 프로 줄거든요. 전년 대비. 근데 주가는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 하이닉스도 뭐 사실은 그 실적은 적자지만 주가가 올랐지만 근데 신고가는 아니잖아요. 15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도쿄 일렉트론은 어쨌든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하물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일본은 소부장만은 여전히 이제 그 분야에서는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일본의 그 소부장들 보다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강점을 가진 그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르네사스 정도죠. 르네사스. 네. 지난번 화제 났던. 예, 르네사스는 뭐 틈만 나면 하여튼 공장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런 시각을 이 AI 반도체의 진화에 따른 이 자율주행의 시대가 곧 오지 않겠냐. 이번에 테슬라에서도 도조 컴퓨터, 슈퍼컴퓨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시도들이 결국은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시장을 확장을 크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인피니언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1등 기업이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피니언, NXP 다 실적이 되게 좋고요. 르네사스도 실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전동화가 되고 에이다스화가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제 일본의 그 르네사스 MCU 회사들 아니면 전동화되니까 전력 반도체 회사들 독일하고 뭐 유럽 기업들 반도체 회사들이 실적이 지금 좋아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전력 반도체는 어차피 그건 전동화의 이슈인 거고 자율주행은 컴퓨팅과 센싱의 이슈거든요. 네. 컴퓨팅은 유럽하고 미국 기업이 강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쪽은 뭐 테슬라가 직접 하고 엔비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모비라이 인텔이 인수한 모비라이가 있고 뭐 퀄컴 또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 이런 제품들이 사실 컴퓨팅 반도체 자율주행 컴퓨팅 반도체의 주인공인 거고 뭐 기존의 이제 인피니언이든 아니면 일본의 르네사스는 컴퓨팅 쪽은 뭐 경쟁력이 저는 없다고 보고 봅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센싱 쪽은 사실은 좀 유럽 기존 기업들도 경쟁력이 있지만 또 센싱은 뭐 카메라
그다음에 레이다, 라이다 이런 쪽은 뭐 새로운 기업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처럼 이미지 센서를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 집중했다면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 쪽도 소니가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싱 쪽은 오히려 되게 여러 기존의 회사들과 새로운 회사들이 많이 뭉쳐 있고요.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컴퓨팅은 기존의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은 IT 회사 아니면 테슬라처럼 직접 이제 설계하는 회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구동 반도체랑 이런 쪽은 유럽하고 뭐 일본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장에서 갖는 기대감은 챗GPT로 인한 어떤 이 열풍으로 AI 반도체에 어떤 불이 당겨졌고, 그 다음을 이어갈 게 이 자율주행이라는 네. 이 키워드로 그 붐이 더 확장이 될 것이다. AI 반도체가 이런 그렇죠. 시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당연히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서두에 이제 생성형 AI가 되면서 이제 관심이 이제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학습의 시대에서 추론과 학습이 동시에 진행되는, 즉 슈퍼컴퓨터에서 단순하게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옆에 이제 조금 더 GPU를 좀 적게 단 AI 서버가 많아지는, 어떻게 보면 엣지 서버가 많아지는데, 엣지 서버는 결과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바로 근처에서 컴퓨팅을 해야지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추론의 중요성이 커지는 생성 AI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도 이제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올라가는 거죠. 뭐 넥스트 이슈는 당연히 제도적인 이슈겠죠. 자율주행을 해도 돼 마라.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제도적 이슈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논해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생성 AI가 되면서 지금이야 슈퍼컴퓨터 위주로만 투자하지만 아마 내년, 내후년부터는 엣지 서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엣지 서버라는 건 추론과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바로 앞에서 컴퓨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로 앞에서 해줄 때 차도 해줘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아마 그 지금의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의 활력이 자율주행의 확산으로 당연히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물론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좋아질 어떤 그 트렌드, 예. 이게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일본 정부 얘기 드렸고 보조금 얘기 드렸고 국가별로 미국, 유럽 다 보조금을 세게 줍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업황이 안 좋으니까 반도체 투자를 적게 하죠. 그러니까 올해 장비 수요가 안 좋지만 내년부터는 되게 좋아지게 보고 있어요. 반도체 투자가 많아질 거라고. 근데 보조금 준다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수요가 보이니까 하는 거죠. 수요는 어떤 수요일까? 결국은 이제 더 빠른 컴퓨팅이 확산이 될 거고, 생성 AI도 그게 트리거가 될 거고, 자율주행이든 로보틱스든 상당히 많은 쪽에서 어떻게 보면 AI 기술이 확산이 될 거고요. 결국 그거는 이제 고성능, 그 다음에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는, 그러니까 HBM이 이렇게 갑자기 커질 줄 몰랐죠. HBM이 이렇게 8단, 12단 쌓는 거는 빨리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고 받고 GPU가 그렇게 하려는 거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 중에 GPU가 아니고 서버지요, 일종의 서버죠. DGX GH200이라는 서버가 있거든요. 그레이스 CPU가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한 CPU입니다. 서버 쪽으로. 근데 이 제품은 이제 같이 한마디로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 GPU가 있는데 그 GPU에는 HBM이 있거든요. 네. 근데 HBM을 이제는 바로 CPU랑 같이 붙여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제품 DGX GH200 같은 경우에는 HBM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텔코스 통신사 소프트뱅크를 방문을 했는데, 이 엔비디아의 DGH GH200이라는 그 서버를 쓴대요, 자기들이. 이유는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된대요. 즉 HBM을 GPU만 쓰다가 옆에 있는 CPU까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좀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동이 될 거고, 그것만큼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변화들도 좀 더 기술상으로 HBM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반도체 글로벌
이슈들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점검을 해봤고요. 아마 많은 우리 가족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많은 주요한 내용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